자, 오늘은 1651년에 나온 토머스 홉스의 그 유명한 책이죠. 바로 리바이어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정치 철학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아이디어 중 하나일 텐데요. 도대체 홉스는 국가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간의 마음부터 해부하기 시작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인공인간,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홉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그 시스템이 따라 만들려고 한 원본, 즉 우리 인간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홉스가 뭐를 하려고 했는지 그 큰 그림이 딱 드러납니다. 홉스는요, 정치를 무슨 신성한 영역이 아니라 마치 엔지니어가 기계를 설계하듯이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엄청난 구조물을 짓기 전에 그 재료가 되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부터 철저하게 뜯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홉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냥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라. 내 안의 생각이나 욕망 같은 걸 이해하면 그게 곧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읽어라. 이게 바로 홉스 철학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인간이라는 기계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 첫 단추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홉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운동입니다. 물리적인 움직임이 전부라는 거죠. 무슨 신비로운 아이디어나 영혼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사실 외부의 어떤 물체가 움직여서 우리 눈을 누르고 그 압력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는 일종의 환상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계적이죠. 자, 그럼 감각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상이 남습니다. 근데 이 상상이라는 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홉스는 이걸 쇠퇴하는 감각이라고 불렀죠.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멈춰도 물결이 한동안 계속 남잖아요. 그것처럼 외부 자극이 없어져도 우리 마음속에 그 운동의 희미한 잔상이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생각이고 기억이고 심지어 꿈이라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기계론적이죠. 네,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기계의 하드웨어, 즉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차례겠죠?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능력, 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하고 신성하고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홉스는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 이성은 그냥 계산이야 라고요. 단어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그런 단순한 연산 능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신비주의나 초월적인 의미는 싹 걷어내버린 거죠. 그럼 이 계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정말 간단해요. 숫자로 하는 산수 대신 단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1단계. 먼저 인간이 뭔지, 동물이 뭔지 이렇게 단어에 이름을 붙여서 정의를 딱 내립니다. 2단계,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인간은 동물이다 같은 문장을 만들고요. 마지막 3단계, 이런 문장들을 쭉 더해서 모든 인간은 죽는구나 같은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주 단순한 정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복잡한 생각까지 착착 쌓아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까지 다 봤네요. 그럼 이 기계에 전원을 넣어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 인간이라는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그 동력원, 바로 욕망의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거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자발적인 행동들, 그게 시작되기 전에 사실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홉스는 바로 이 작은 시작을 노력, 영어로는 endeavor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사실은 딱 두 가지의 아주 원초적인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이중 엔진 같은 거예요.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향해서 다가가려는 움직임, 바로 욕구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움직임, 혐오입니다. 사랑, 증오, 기쁨, 슬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감정도 결국 이 두 가지 운동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홉스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계적인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관점이 도덕이라는 문제와 만나면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홉스 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문장 정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홉스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선이나 악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나한테는 선이고요. 내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게 나한테는 악이라는 거죠. 선과 악이 그냥 개인의 욕망에 붙인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7세기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홉스는 여기서 쐐기를 박습니다. 물론 이건 어떤 공동의 규칙을 정해주는 국가가 없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이라는 게 완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끔찍한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만약 선과 악이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홉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통의 규칙을 정해줄 강력한 인공적인 힘, 즉 리바이어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각자의 선과 악이 충돌하는 세상, 그 끝은 과연 평화일까요? 아니면 만인에 대한 투쟁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홉스의 대답이 바로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